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희생자들에게 벌을 받는 걸까? 이것은 저의 참회라고 해야 할지 후회에도 끝이 없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는 어느 정도 학점을 따놓으면 꽤 여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저는 여자친구 A와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는 등 학업에서 잠시 눈을 떼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날씨 좋을 때 근처 산으로 하이킹 한번 가자. 차고 넘치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산의 위치를 찾아보니 제가 사는 곳에서 전철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이긴 했지만 잘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산이 좋고 나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그 산을 골랐던 건지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조용한 곳이라 우리에게 딱 맞을 거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킹을 하러 가기로 한 날, 산은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우비를 챙길까 고민했는데 맑은 날씨라는 일기예보도 있었고 짐을 줄이고 싶어서 챙기지 않았습니다. 둘이서만 출발한 뒤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랑 음료수를 샀습니다. 하이킹 코스는 간단해서 두세 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돌계단도 있고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던 산이라 등산 경험이 적은 저도 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땀을 흘리니 상쾌하고 나무에 둘러싸인 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친구의 제안이었지만 하이킹을 오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 바위 꼭 사람 얼굴같이 생겼다. 큰 새가 있어. 라고 말하며 신이 나 있었고 그걸 보는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야말로 자연을 즐기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도중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심코 사당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여자친구가 그 뒤에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쓰인 나 있고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코스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10분 정도 걷자 폭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음이온 효과 때문인지 굉장히 상쾌하고 마음이 씻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까 사온 주먹밥을 먹고 조금 멍하니 있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가벼운 옷차림에 우비도 없어서 서둘러 큰 나무 아래로 달려가 비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세지고 있고 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좀 쉬는 게 어때?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동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달려갔고 동굴 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그치질 않네. 실없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바라보자 그 물기 어린 눈동자에 빨려 들어가듯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 서로 입술을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주체할 수 없게 된 우리는 욕망에 몸을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비는 그치고 주변이 다시 밝아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렸지만 사당까지 가는 동안만 참자고 다독이며 왔던 길을 돌아왔고 우리는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등산한 다음 날 우리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서 자고 간다면 당연히 그렇고 그런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와 관계하던 중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친구는 누군가 훔쳐보거나 도철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방을 확인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 하이킹하러 갔던 그 산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힘센 남자들이 여럿 있었고 숲풀 속에 숨어서 뭔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길에 사람이 4명 지나갔습니다. 여자 1명,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덤불에서 뛰쳐나와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가지고 남자를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붙잡은 여자를 둘러싸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는 여자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저는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자친구와 둘이서 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건 항상 저뿐이었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의식을 잃고 침대 밑에서 무수하게 많은 하얀 손이 나오거나 문득 옆을 보면 어렴풋이한 여자의 윤곽이 보이곤 하고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즐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동시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잘 아는 사람한테 상담받는 게 낫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래.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다 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친구도 사귀었지만 역시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서 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자와는 연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와 함께 갔던 산에 가보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우연히도 그 사당 근처에서 작업 중인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당,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여기 산 적이 살았다고 해요. 뭐 끔찍한 일들만 골라 저지른 녀석들이니 결국 토벌당했지만 어쨌든 이 사당은 그 산적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넋을 달리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더군요. 뭐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지요. 문헌에도 없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 희생자들에게 벌을 받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여자친구의 말대로 그쪽 방면을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걸로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게다가 산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화를 입었다니 오히려 크게 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두 번째 이야기, 갓난아기. 제 회사 동료가 갓난아기를 안고서 출산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얀색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동료의 얼굴은 이제 한 사람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출산 축하해. 아기 한번 보여줘. 그래, 여자아이야. 그렇게 말하며 회사 동료는 제게 포대기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달걀 귀신.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포대기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는 소중하게 빈 포대기를 꼭 끌어안은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햇살도 따뜻하니 그만 사무실 책상에서 선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지나 그 동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산되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는 종종 현실을 암시하는 듯한 꿈을 꾸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손자국. 친구 한 명이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혹시 모를 후유증으로 인해 당분간 병원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사고 당시 평범하게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풀 악셀로 속도를 높였고 그 속도를 주체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고 한다. 병문 안으로 찾아갔더니 때마침 일어나 침대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며칠 있으면 퇴원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차는 어떻게 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는 듯이 폐차시켰다고 대답했고 난 내심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야 근데 그거 급발진이면 차량 제조사에서 보상 같은 거 해주지 않냐? 산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사고는 차량 결함은 아니었어. 어안이 벙벙해진 나에게 친구는 스마트폰을 건네주었다. 건네준 폰에는 동영상 재생 화면이 있었고 난 재생시켜 보았다. 영상은 친구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평범하게 주행하던 중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짓고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핸들을 꺾다가 충격받고
에어백이 터지는 영상까지 녹화되어 있었다. 이게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풀 악셀 밟은 건 아니잖아. 그러자 친구는 더더욱 진지해진 얼굴로 소리 키워서 다시 봐봐. 스마트폰의 볼륨을 높이고 처음부터 다시 1분 남짓되는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영상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비명을 지르고 그 순간 나, 이거 놓으라고 하며 절규하는 친구가 있었다.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아 영상을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들어 친구를 봤더니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 친구는 침을 삼키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말을 이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에 뭔가가 툭 하고 걸리더라고. 별거 아니겠지 하는 찰나에 뭔가가 내 발목을 잡고 안 놔주더라. 아무리 발을 빼려고 발버둥 쳐도 어찌나 힘이 좋은지 꼼짝도 안 하더라고. 핸들 이리저리 꺾다가 가드레일 받은 게 천만다행이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쉽게도 친구의 이 진술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운전자 100% 과실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난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때 친구가 얘기를 끝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몰라 당황한 나에게 붕대를 풀어 보여준 오른쪽 발목은 휘멍이 가느다란 손자국으로 명백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검은 덩어리. 이것은 제가 직장인 시절 겪은 실화입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매일 생소한 업무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치된 부서는 총무부였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잡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 업무였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상장기업이라 전국에 지사나 영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을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어느 여름 오봉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상사로부터 S현에 있는 영업소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하룻밤 자고 와야 할 것 같거든. 같이 가는 거 괜찮겠어?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봉은 양력 8월 15일,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로 일본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숙박 관련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상사는 배려심 많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것도 업무이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인데 의외로 괜찮은 곳이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회사 직원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출장 당일 저는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여 상사와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숙소 직원분들이 해주신 음식은 굉장히 맛있었고 술 한잔하니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근처에는 유명한 호수가 있어서 가족을 데려온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인데도 출장으로 온 거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식사 후 상사는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싶었던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식당에서 혼자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평일이었으니 당연하겠지만 상사와 저 말고는 숙박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직원들도 밤에는 퇴근해서 집에 가기 때문에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냉장고에서 꺼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맥주 한 병을 땄습니다. 멍하니 TV를 보다가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수가 바로 보이는 큰 창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살면서 인기척을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깜짝 놀라 쭈뼛쭈뼛 창가로 가서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였을까? 하고 TV 앞에 있는 의자로 돌아갔지만 다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방은 상사가 묵는 방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숙소는 1층과 2층에 각각 10개의 방이 있으며 1층에는 식당과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니 오후 10시 정도밖에 안 됐지만 방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밤중 저는 어째서인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인데도 오감이 예민해져 있어서 방은 당연히 깜깜했지만 호수에서 희미하게 잔물결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하는 사이에 커다랗고 검은 덩어리 같은 것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꿈틀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움직이며
키가 천장만큼 높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덩어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다른 데로 가 하고 외치며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던 불경을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한순간인 듯 몇 분은 흐른 듯 시간 감각이 애매했지만 기도 덕분인지 검은 덩어리는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를 보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역시 봤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호수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무트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숙소에서도 목격자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검은 덩어리는 귀신인 것 같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것이었습니다. 상사도 검은 덩어리를 몇 번 봤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물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걸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담이지만 제 동기 중에서도 그 숙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홈쇼핑. 주소 이전 신고도 안 했나. 해도 너무하네. 옆집 바닥은 항상 지저분했다. 식당 전단지와 각종 우편물들이 범인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던 종이와 비닐들은 어느새 계단까지 내려와 마치 점점 번져가는 습진처럼 해옥의 통행을 방해했다. 위에 2층만 주거용으로 쓰는 4층짜리 건물에는 우편함이 없었다. 집 주인에게 몇 번이나 건의를 했지만 홀로 사는 젊은 여자의 말이라 그런지 대답이 늘 건성이었다. 어차피 해옥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라고 해봐야 핸드폰,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청구서가 대부분이었다. 괜히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모처럼 저렴한 보증금으로 들어온 월세집을 나가고 싶진 않았다. 문제는 옆집이었다. 3층은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2집이 나란히 위치했다. 그중 왼쪽이 해옥의 집이었다. 현관문 상단에는 유성 매직으로 휘갈겨 쓴 30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집으로 향하던 해옥은 전단지와 우편물들이 계단을 3칸이나 차지한 것을 보고 못 참겠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한쪽 발로 전단지를 밀어내고 자신의 집을 지나 4층까지 성큼성큼 계단을 올랐다. 4층은 전체가 건물 주인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해옥은 팔짱을 꼈다. 발에 끓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시여, 이 시간에 301호예요. 찰칵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앞머리가 환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 아가씨가 시간이 몇 시인데 날 밝을 때 놔두고 왜 매번 이러는지 몰라. 날 밝을 땐 항상 밖에 있는 거려. 집세 낼 돈은 벌어야죠. 집주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해옥도 따라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저씨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시잖아요. 저 쓰레기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두울 때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겁난다고요. 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보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일 게 뻔하지. 내가 날 밝으면 싹 갖다 버릴 테니까 들어가기 전에 아가씨 거 섞여 있는지 확인해봐. 됐지? 해옥은 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3층으로 몸을 돌렸다. 몇 계단 내려가기도 전에 집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참 구정 지났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약속대로 5만원 오르는 거 알지? 해옥의 볼이 한순간 실룩하고 움직였다. 네, 알아요. 집주인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찰칵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났다. 해옥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아랫입술로 바람을 뿜어 올렸다. 그러고는 물이라도 쏟은 듯 어지러운 3층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우편물이 있나 찾기 시작했다.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몇 개의 우편물을 건져낸 후 해옥은 손바닥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마자 해옥은 현관등부터 켰다. 방을 벗고 실내등을 켜며 우편물들의 겉봉을 살폈다. 4개의 우편물 중 3개는 각각 신용카드, 핸드폰, 인터넷의 요금 청구서였다. 소파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나머지 1개를 보았다. 청구서와 같은 크기의 우편물이었다. 302호 장석윤 귀야. 장석윤은 옆집 남자의 이름이었다. 즉, 이 우편물은 해옥의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몽땅 쓰레기 통행일 테니 굳이 밖에 둘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서
혜옥은 현관 근처에 폐지통 앞으로 다가갔다.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겉봉을 확인하는 혜옥. 이름 밑으로 아래 3분의 1 정도가 잘린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초특급 할인. 혜옥은 할인이라는 말이 약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갈등에 빠졌다.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도 되나 싶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냥 버리든 보고 버리든 어차피 버리는 것은 똑같으니까. 혜옥이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개봉했다. 3번 접힌 분홍색 A4 용지가 내용물의 전부였다. 그 안에는 안내사항이 담겨 있었다. 초특급 할인. 이번 주는 30회 특집입니다. 변함없이 오전 2시 428번에서 만나요. 그리고 발신인은 이었다. 홈쇼핑이라는 걸 보니까 428번은 채널인 모양인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아니, 그런데 428번의 방송이 나왔었나? 혜옥이 소파 팔걸이에 올려둔 리모컨을 집었다. TV 전원을 켜고 채널을 428번으로 돌렸다. 예상대로 벌들의 향연과도 같은 흑백 화면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나타났다. 생각해보니 유선 방송의 채널은 기껏해야 95개 정도였고 100번 이상으로 채널을 옮긴 적은 거의 없었다. 처음 TV를 샀을 때 호기심에 나오지도 않는 채널을 마구 돌린 기억은 있으나 428번까지 갔을 리는 만무했다. 이쯤 되자 마약 같은 호기심이 혜옥을 자극했다. 요즘 즐겨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초특급 할인 30회 특집, 오전 2시, 428번 등이 투막난 문구들이 제멋대로 부여하는 중이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눈꺼풀은 반항했고 안대를 착용하던 양을 세든 모든 게 허서였다. 짜증나.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두어 번을 더 뒤척였지만 잠은 저 멀리로 달아나 버린 지 오래였다. 시계는 12시 30분. 혜옥은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심드렁한 얼굴로 리모컨을 조작하다가 문득 428번으로 채널을 맞추었다. 화면은 여전히 흑백. 혜옥은 앞에 채널로 돌아왔다. 영화 채널들은 일제히 연소자, 관람 불가의 영화들을 방영하고 있었다. 혜옥은 그중 하나의 채널을 고정시켰다. 미남 배우들이 금지된 사랑에 빠져 파국을 맞는 동성애 영화였다.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지만 결국 서로를 찾아 탐닉하고야 마는 주인공들. 그들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양키들은 왜 대머리이어도 멋있을까? 1시 15분. 시간은 지독하게 안 갔다. 혜옥은 핸드폰을 잡아 주소록을 천천히 살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연락처가 보였다. 저장된 이름은 여전히 여보였다. 순간 홍삼처럼 얼굴이 벌개진 혜옥이 전화번호 삭제를 눌렀다가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자 아니요를 선택했다. 대신 이름을 바꾸었다. 주소록을 다시 열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하는 사람은 10명 안팎이었다. 나머지는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고 문자한 뒤 감감무소식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혜옥은 자주 연락하는 10명 중 하나를 골라 통화 버튼을 눌렀다. 8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희, 자고 있었어? 너 지금 몇 시야? 혜옥이 시계를 봤다. 1시 30분 조금 안 됐네.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나는 내가 밤이라니까 지금쯤 깨어있을 줄 알고. 작년에 그만뒀거든.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 진짜. 야, 나도 6시에 일어나야 돼. 피곤한 척은 혼자 다 하네. 계집애 가. 그럼 자빠져 잘 것이지. 왜 이 시간에 전화질이야. 죽을래? 야야. 집주인 그 늙은이가 집세를 5만 원이나 올린단다. 짜증나 죽겠어. 죽지 말고 이사가. 그래도 다른 데 비교하면 싼 편이야. 요즘 보증금 500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흔한 줄 아냐? 그럼 그냥 살아. 이년아. 마침 TV에서는 남자들의 격렬한 배드신이 시작되었다. 혜옥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야야. 그런데 너 혹시 리얼 홈쇼핑이라고 들어봤냐? 몰라. 홈쇼핑에 관심 없어. 오늘 2시에 428번에서 30회 특집으로 방영한대. 초특급 할인이래. 어떤 거 파는데? 그거야 봐야 알지. 너 지금 그거 기다린다고 끼어있는 거냐? 남자 팬티 팔면 가관이겠다. 30회 특집인데 속옷을 팔겠냐?
생각 좀 해라. 생각은 너나 실컷 하고 이제 끊자. 제발, 응. 배드신이 절정에 달할 때 화면 속 방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이닥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여자의 오른손에는 팔뚝의 반쯤 되는 길이의 과도가 있었다. 야, 428번 한번 들어봐. 믿자야 본전이잖아. 믿지면 손해지. 어떻게 본전이야. 멍청이야. 우리 집 텔레비전은 100번까지밖에 안 나와. 나 이제 끊는다. 안녕. 야, 기다려봐. 야. 통화가 끊겼다. 해옥은 성깔 더러운 년이라고 구시렁거리며 시계를 쳐다봤다. 1시 45분. 이래저래 시간은 흘렀다. 영화는 클라이맥스였다. 피트성이가 된 여자의 밑으로 힘 빠진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남자들이 보였다. 영화가 끝나고 스태프롤이 올라올 때 시각이 1시 58분이었다. 해옥은 지체 없이 428번으로 채널을 돌렸다. 여전히 흑백 화면. 해옥은 소리를 줄이고 냉장고에서 350ml 캔 맥주를 하나 꺼냈다. 꼭지를 따고 한 모금을 막목에 적실 무렵 TV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지지직거리던 소음이 뚝 끊겼다. 해옥은 볼륨을 원상태로 돌렸다. 곧 있어 합창교향곡의 후렴과 함께 90년대 초가 연상되는 알록달록한 프로그램명이 나타났다. 리얼 홈쇼핑.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저거보단 낫겠다. 해옥이 중얼거렸다. 1분여의 오프닝이 끝나고 광고 없이 진행자가 나타났다. 이런 게릴라식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는 게 더 웃기겠다고 생각하며 해옥은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진행자는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정장 차림의 깔끔한 모습이었다. 둘 다 미남, 미녀는 아니었지만 아나운서를 연상시키는 호감 가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홈쇼핑 진행을 맡은 손영호, 황경은입니다. 진행자 뒤편에는 새하얀 천으로 덮어 놓은 길쭉한 탁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역시 하얀 천으로 덮어 놓은 세로로 길쭉한 물체가 있었다. 길쭉한 물체는 어쩐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리얼 홈쇼핑이 30회를 맞은 날입니다. 매해 완판 신화를 이룩하던 리얼 홈쇼핑. 이 모든 게 회원 여러분의 덕입니다. 남자에 이어 여자가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조금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금방 소진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스튜디오 환경은 별로였다. 중앙 조명 하나에 사이드 조명 넷, 홈쇼핑 로고도 없었고 외벽이나 바닥도 오래된 건물의 흔적이 역력했다. 화면 하단에 나타난 전화번호는 대표번호가 아닌 일반보였는데 지역번호로 볼 때 서울이었다. 그 밖에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막은 일전 없었다. 방송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좋은 물건이 나올까 싶어 해옥은 점점 의구심이 들었다. 지금부터 물건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탁자의 양 끝에 서서 천을 붙잡았다. 카메라를 주시하며 잠시 빙긋 웃던 둘은 짜자잔 을 외치며 손을 움직였다. 뭐야, 저게. 해옥이 소리를 질렀다. 탁자 위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곰인형이었다. 양손을 나란히 했을 때와 비슷한 크기에 구호를 따라한 게 분명한 빨간색 배꼽티를 입은 모습이었다. 해옥은 당장이라도 TV를 꺼버릴 심산으로 리모컨을 들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청이 쇄도한 상품이지만 워낙 고가라 엄두를 못 냈던 바로 그 상품입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저희 담당자가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그마치 50%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여자가 인형을 들어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네, 오늘의 상품은 바로 저주의 인형입니다. 해옥이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았다. 저런 조악한 인형을 루마니아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것도 이해 불가였는데 저주의 인형이라는 이름은 더욱 어이가 없었다. 조금 있자 전화번호 옆으로 6자리의 숫자가 떴는데 아무래도 인형의 가격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미친 250만원 25만원이라 해도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옥은 혹시 영을 하나 더 세진 않았나 다시 한번 헤아려봤다. 그런데 2번, 3번 헤아려도 마찬가지였다. 자막 실수가 아니라면 저 인형의 가격은 250만원이 분명했다. 해옥의 2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액수였다. 그 돈이면 루이비통을 사고 말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인형을 사나?
진짜 막장이네. 아, 시간 아까워. 해옥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진행자는 떳떳이 상품을 설명했다. 이 인형의 최대 장점은 바로 저주의 인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명한 캐릭터 디자이너를 납치해서 개발에 참여시켰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외형적인 퀄리티를 높였는데요. 너무 흉측하게 생겨서 집에서만 쓸 수 있던 기존 저주의 인형들과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인형을 보고 저주의 인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곰돌이 푸우구나 하지. 안 그렇습니까? 경은 씨?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우수성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저주의 인형과 비교했을 때 성능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요. 목숨까지 빼앗으려면 워낙 고가이고 그렇다고 싸구려 인형을 사자니 이건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를 미미한 효과만 내고 하지만 이 인형은 다릅니다. 가격은 보급형 수준으로 내리고 성능은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옥은 도무지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형의 기능적인 측면을 자꾸 강조하는 걸로 보아 아동용은 아닌 듯했다. 자, 이 놀라운 성능을 한번 보실까요? 벌써부터 주문 전화가 오고 있네요. 잠시 후부터 주문 폭주가 예상되오니 갈등은 안드로메다에 잠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씨 어서 벗겨볼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옆에 물건으로 다가갔다. 짜잔하며 천을 벗겨내자 놀랍게도 의자가 하나 나타났다. 정확히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재갈을 물고 묶여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이때부터 해옥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24회 때 민폐를 끼쳤던 곽태동 회원입니다. 진행자들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반면 포박당한 남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질려버린 표정이었다. 얼굴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고 눈과 뺨에 붓기가 있었으며 옷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제 발로 걸어온 손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형과 대상이 가까울수록 위력이 강해집니다. 이 정도면 지하철에서 서로 마주보는 거리 정도는 될 텐데요.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진행자가 4발자국 정도 뒷걸음을 치며 말했다. 그러고는 인형이 있던 선반 밑에 손을 넣어 포스트잇 같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우선 저주가 걸린 종이에 정보를 넣어야겠죠. 안심하세요. 오늘 주문하시는 고객님들 전원에게 저주의 종이 2세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10장이니까 한동안은 걱정 없겠죠. 신상 정보를 넣으실 때 포인트는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야 위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들 모두에게 저주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하죠. 기왕이면 겹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집 주소 등등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곽태동 010712 서울시 노원구 상기동 1979년 자, 이 정도만 적어도 저주가 분산될 일은 없겠죠. 이제 붙이는 일만 남았는데요. 포스트잇처럼 접착 처리가 되어 있으니 그냥 툭 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의 장점이 드러나는데요. 남자가 인형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렇게 남들 눈에 안 띄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인형의 옷을 입힌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은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감쪽 같네요. 누가 저주의 종이를 인형에 붙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여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포박당한 남자가 온몸을 흔들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비명 아닌 비명이 흘러나왔다. 진행자들의 웃는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자, 움직여 볼까요? 여자가 남자 진행자를 향해 말했다. 남자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의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호박된 남자의 얼굴 또한 거의 동시에 돌아갔다. 이번엔 인형의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다. 호박된 남자의 고개 또한 반대쪽으로 돌아갔다. 해옥의 머릿속에 설마 두 글자가 풍선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남자 진행자가 인형의 머리를 마구 돌렸다. 호박된 남자가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반응 속도 보이시죠? 실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인력이 느껴지십니까? 저가 인형들은 상상도 못할 움직임이죠. 자, 이번엔 못을 박아 보겠습니다.
남자 진행자가 눈짓을 하자 여자가 탁자 밑에 손을 넣어 옷과 망치를 꺼냈다. 건네면서 여자가 말했다. 저주의 인형 전용 미니 망치와 미니 못입니다. 상품 가격에 10,000원만 추가하시면 직접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중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가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주문하셔서 더 큰 할인 혜택 누리시면 어떨까요? 못은 10개, 한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가 망치와 못을 받았다. 그리고 인형의 어깨 부근에 못을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다. 쾅, 쾅. 소리가 끝나자 포박된 남자의 신음이 이어졌다. 어깨에는 전에 없던 검은 구멍이 하나 보였다. 그 구멍은 금세 빨갛게 물들었고 얼마 안 있어 폭죽 같은 빗물이 뿜어져 나왔다. 해옥의 머릿속에 둥둥 떠있던 풍선이 펑 하고 터지는 순간이었다. 숨을 들이쉬며 양손으로 입을 막는 해옥의 얼굴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 사이 남자 진행자는 다음 망치질을 시작했다. 반대편 어깨였다. 핏줄기가 먹기도 전에 포박된 남자의 다른 쪽 어깨에서 핏물이 터져 나왔다. 여자는 포박된 남자의 뒤편에 서서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망치질은 멈추지 않고 인형의 양다리를 향했다. 포박된 남자의 다리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해옥은 TV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소파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다. 어찌나 손을 떠는지 핸드폰을 3번이나 떨어뜨린 끝에 겨우 잡아 올릴 수 있었다. 주소록을 열 필요도 없었다. 숫자 3개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귀로 가져갔다. 그런데 남자 진행자는 다리를 끝으로 더 이상 망치질을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별다른 멘트조차 없었다. 포박된 남자가 신음이라도 내지 않았으면 정지 화면으로 착각할 만큼 적막한 화면이었다. 경찰서죠. 지금. 숨이 덜컥 막혀 말을 멈춘 해옥. 진행자들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아니, 미간에 주름이 진 것으로 보아 인상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시선은 카메라 정면. 해옥과 브라운관을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셈이었다. 빗물이 튀고 사방에 비명이 울려 퍼져도 사람 좋은 인상을 잃지 않았던 진행자들이 급변하자 해옥은 당혹스러웠다.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이 신고하는 타이밍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인 것 같은데 TV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홈쇼핑 채널이에요. 네, 제가 처음 신고한 게 중요한가요? 틀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몇 번이냐면. 해옥이 말을 멈췄다. 진행자들이 정면을 주시하며 점점 다가오는 탓이었다. 해옥은 이대로 저들이 앞으로 나와 TV를 뚫고 자신의 앞에 설 것만 같았다. 29인치 화면이 본인들의 얼굴로 꽉 차자 진행자들은 멈췄다. 해옥은 어서 신고를 접수하고 TV를 끄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28번이요. 28번이 아니고 428이요. 잘 안 들리세요? 428번이요. 네. 채널이 거기까지 안 넘어간다고요? TV가 후졌네. 다른 걸로 해봐요. 그때 남자 진행자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감정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건조한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해옥이 또 한 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남자 진행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민폐를 끼친 회원이 나타났군요. 다른 날도 아니고 30회 특집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서약서를 쓰고 특별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량 회원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방송은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폐를 끼친 회원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탁자 쪽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인형을 눕혀 고정시키고 남자는 아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망치질을 시작했다. 정확히 인형의 이마 한가운데였다. 네, 지금 엄청난. 해옥이 말을 더듬었다. 고박된 남자의 이마에서 핏줄기가 솟구쳤다. 그리고 길고 긴 절규가 이어졌다. 핏줄기가 약해질수록 남자의 소리도 작아졌다. 여자의 한쪽 뺨으로 반죽처럼 들러붙은 핏덩이가 목덜미로 흘렀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던 여자가 화면 가까이로 다가오며 말했다. 민폐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서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민폐 회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옥은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여보세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여자의 말이 이어졌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73-46. 해옥의 동공이 팽창했다. 지금 여자가 읊은 주소는
송영빌딩. 해옥이 사는 곳이었다. 302호. 장성윤. 해옥이 거친 숨을 뱉어냈다.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호흡이 가빴다. 해옥의 집은 301호. 302호는 바로 옆집이었다. 회원 여러분 모두 협조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방송이 재개되길 염원합니다. 오늘 상품 저주의 인형은 현재 시간까지 주문한 고객에 한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꾸벅 인사를 하자 서서히 화면이 어두워졌다. 잠시 후 소음과 함께 늘 그랬듯 흑백 화면으로 돌아갔다. 핸드폰 액정 위로 통화 종료 문구가 네온사인처럼 껌뻑이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2시 20분. 겨우 2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옥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대로 잠이 들면 처음 보는 장소에서 꽁꽁 묶인 채 깨어날 것 같았다. 1분이 참 길었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10초가 참 길었다.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몇 초간 천장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상체를 일으켜 몸 여기저기를 더듬었다. 묶인 곳은 없었다. 잠들었던 곳은 소파 위, 장소도 변하지 않았다. 알람을 끄고 시계를 확인했다. 6시 1분. 머리는 지끈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잠시 멍하니 앉아 리모컨을 들어 어제 일이 꿈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TV 전원을 켰다. 소음과 함께 화면이 송출됐다. 상단에 선명한 게 찍혀있는 연두색 숫자 428. 그 숫자가 사라지기 전에 TV를 꺼버렸다. 마음의 갈등이 이렇지만 오후에 잠들었던 이성이 깨어나 이내 감성을 누르고 만다. 해옥은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해옥이 정문을 나섰다.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용변이 급한 사람처럼 문을 잠갔다. 몸을 돌려 계단으로 향하는데 하얀 연기가 얼굴에 닿아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불이라도 난 거 아닌가? 아래를 보니 웬 처음 보는 남자 셋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찬 해옥이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갔다. 방역가스 같은 연기를 뚫고 2층 계단으로 향할 때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저기요 하고 해옥을 불렀다. 말씀 좀 물읍시다. 해옥은 대꾸 없이 걸음만 멈췄다.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옆집 양반 언제쯤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순간 어제의 방송이 떠오른 해옥이 말을 더듬었다. 옆집 남자 말씀이신가요? 네, 그 사람이요. 해옥은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글쎄요. 제가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평일에는 정말 한 번도 없었고요. 주말에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통 보이질 않네요. 4층이 집주인 사는 데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늦어서 이만. 해옥이 다시 코와 입을 감싸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았다. 건물 정문을 나섰다. 입구 앞을 막아놓은 불법 주차 차량들을 피해 본격적인 출근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까지의 출근길과는 확실히 달랐다. 음침하고 추레한 사람들이 전봇대 근처 혹은 주차장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해옥을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시선을 모았다. 거미줄처럼 질긴 시선은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고 해옥은 멀어도 훔친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이었다. 분명히 남자라고 했어. 사진이랑도 많이 다르잖아. 얼굴도 길쭉한 게 아니라 동그란 편이네. 해옥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추측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민폐의 죗값을 묻기 위해서 옆집 남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해옥은 최대한 걸음을 빨리 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버스에나 올라타고 지뢰밭을 빠져나온 군인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옥은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어떻게를 묻는 것은 나중 일이었다. 우선 저들에게 잡히면 훈계 정도로 끝나지 않으리라.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저들이 노리는 사람은 옆집 남자가 분명했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주소와 이름도 옆집 남자의 것이었다. 기회원인 해옥이 TV를 시청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모양이었다. 태연하게 행동하면 된다. 퇴근길. 해옥은 또 한 번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다. 이번엔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다. 핸드폰 주소록을 보다가 바보 똥개라는 이름의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어제 이름을 바꾼 남자친구의 번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것도 여보세요. 가 나온 후에 벙어리 상태로 일관하며 해옥은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다. 얼마 안 있어 문자가 왔다. 스토커처럼 굴지 마라. 짜증나니까. 해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씩씩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꺼낸 해옥. 야, 조인희. 어디서 뭐하냐. 이년이 여보세요도 안 하고 예의 없는 년. 너네 여보 아니잖아. 어디서 뭐하냐고. 그러면 나는 여보가 대체 몇 명이냐. 집이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너네 집 가는 길에 잠들겠다. 아서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제발. 줄을 걸 졸라. 이년아. 내일이 휴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심각해서 그래. 전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라도 들었냐? 왜 자꾸 진지 드립이야. 맞아. 걔가 나보고 스토커래.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심각한 이야기야. 어제 본 홈쇼핑에서 남자 팬티보다 쇼킹한 거라도 팔디. 맞아. 그것 때문이야. 얘가 날 점쟁이로 만드네. 아무튼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자. 야,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럼 내가 우리 집으로 오든가. 왜 멀쩡히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을 오러 말아야. 야, 거기서 우리 회사까지 얼마나 먼지 알잖아. 나 어제도 거의 밤새웠단 말이야. 그럼 일찍 들어가서 잠이나 쳐자. 이년아. 이 매정한 년. 진짜 이럴래? 우리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싫다 했어. 굴어라. 동해야 봐야 되니까 이제 끊는다. 끊어라. 이년아. 야, 조인희. 너 진짜.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한숨을 쉬는 해오. 그때 마침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집 앞에서 잠깐 보자. 아까 문자는 미안.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보는 거북함보다 지켜줄 사람이 생긴다는 든든함이 더 컸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해옥은 주변을 살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다. 대로변을 지나 삼거리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아침에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다. 태어난 척 걸어가며 해옥은 귀를 쫑긋 세웠다. 장석유는 어디 가고 저 여자만 보여? 잡아서 족쳐 볼까? 슬슬 짜증나는데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고 싶어. 아침보다 훨씬 과격해진 그들의 대화에 해옥은 소름이 끼쳤다. 역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김해옥. 집 앞에 다다르자 누군가 해옥을 불렀다. 익히 아는 목소리였다. 상우야. 눈물이 왈칵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상우라고 불린 남자는 해옥의 전 남자친구였다. 머리카락이 짧고 목과 다리가 굵어 강한 인상을 자아냈는데 면도를 걸렀는지 수염까지 삐죽빼죽 솟아 영락없는 산적 두목이었다. 해옥이 침을 삼키며 감정을 추스르는 사이 상우가 말했다. 여전히 늦게 끝나네. 일은 좀 어때? 투박한 말투였지만 해옥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당황하던 상우가 해옥의 어깨를 감싸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 어제 엄청난 걸 보고 말았어. 해옥이 상우의 품에서 벗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게 뭐냐고 상우가 묻자. 해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해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상우가 그 뒤를 따랐다. 계단 곳곳으로 담배꽁초들이 보였다. 2층 계단부터는 스멀스멀 연기까지 다가왔다. 지켜줄 사람도 있겠다. 해옥은 이번에야말로 음장을 놓겠다고 생각하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같이 가자는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 안 있어 연기의 원흉들이 나타났다. 이봐요, 당신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해옥의 말을 끊었다. 장성윤 씨 이사 갔다던데요. 2주가 넘었다는데. 아가씨 모르고 있었어요? 해옥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 하고 말을 흘렸다. 그때 상우가 해옥의 옆으로 다가왔다. 힘을 얻은 해옥이 참아왔던 말을 퍼부었다. 그런 건 모르겠고요.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요. 하다못해 창문 열고 환기라도 시키든가. 홍초랑 쟤는 바닥에 다 버리고. 지금 여전히 코빼기도 안 보여. 상우가 해옥의 말을 끊고 말했다. 말 상대는 해옥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던 남자였다. 남자가 대답했다. 주인 말로는 이사 간 지 2주가 넘었다던데.
열쇠도 반납했고 물건들도 싹 뺐대. 문 앞에 우편물 쌓인 것 봐. 그 새끼 잡기 힘들 것 같은데. 태연하게 남자와 대화하는 상우의 모습을 보며 해옥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 여기는 내 여자친구야. 안 그래도 어제 주소 보다가 깜짝 놀랐어. 급기야 상우는 해옥을 남자들에게 소개해 주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첫 인사가 오랜만이네. 혹은 여긴 어쩐 일이야로 시작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우연히 만난 지인은 아닌 모양이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해옥아, 인사해. 상우가 해옥에게 말했다. 해옥이 멍한 표정으로 꾸벅 인사를 했다. 남자들도 인사를 했다. 그다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해옥은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듯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상우와 남자의 대화 소리가 담배 연기처럼 해옥의 뒤를 따라왔다. 카세트 테이프를 감을 때처럼 미잉 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해옥이 문을 열자 그제야 상우는 계단을 뛰어 올랐다. 해옥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였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아예 이실직고하는 꼴이라는 생각에 해옥은 상우를 집으로 들였다. 담배 때문에 그랬어? 상우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그러자 먼저 들어가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은 해옥이 대답했다. 난 화생방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 상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이제 얘기해봐. 어제 봤다는 게 뭐야? 너부터 얘기해봐.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야? 커피, 녹차. 상우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커피, 그냥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나를 못 잊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해옥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타는데 집중했다.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중이었다. 불편합니까 이만 나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무슨 관계야? 상우가 소파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대답했다. 아,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옳지, 짰다. 같이 일을 한다고? 글은 이제 안 쓰기로 한 거야? 써야지, 왜 안 써? 그런데 글만 써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 상우의 손이 자신의 정면을 향했다. 손 바깥으로 시커멓고 길쭉한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해옥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해옥이 들고 있던 티스푼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TV에서 딸깍하는 효과음이 났다. 해옥은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상우는 그런 해옥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고장나서 시끄럽단 말이야. 채널 숫자가 송출되기 전에 해옥은 전원을 누르는데 성공했다. 낙하하는 롤러코스터 안에서 억지로 입을 가린 여자처럼 TV는 짧은 비명을 내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옥은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예민한 건 여전하네. 심드렁하게 말을 던지고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탁으로 다가가 해옥이 타놓은 커피 한 잔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해옥은 상우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 해옥이 상우 앞에 앉아 커피 잔을 들었다. 수전증 있었어? 커피 쏟겠다. 그냥 쇼핑몰 같은 거. 야, 진짜 쏟겠다. 상우가 손을 뻗어 해옥의 커피 잔을 잡았다. 해옥은 억지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상우의 손을 빌려 잔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수많은 파편들로 핑핑 돌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내보낼까 하는 것들이었다. 무슨 쇼핑몰인데? 그냥 조금 마니악한 물건들 파는 데인데 깊게 알 필요 없어. 상우가 해옥의 눈을 피했다. 넌 꼭 그러더라. 새벽 2시에 노래방 가서 여자 끼고 술 먹은 것도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였겠지.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옥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치며 일어났다. 돼서 너랑 길게 얘기해 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다. 이만 가줬으면 하는데. 항상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여자 끼고 놀았던 건 내 친구들이었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그래, 새벽 2시에 노래방 간 건 잘한 거지. 상우가 한숨을 푹 쉬었다. 해옥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커피잔을 들고 등을 돌렸다. 속으로는 잘 풀려간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성격 하나는 진짜 못 같다. 헤어지길 잘했지. 상우의 빈정거림에도 해옥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꾸했다. 그래 다음엔 못 같지 않은 년 만나길 빌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확히 말하면 상우의 짧은 한숨이 서너 번 흘렀다. 이윽고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해옥은 곁눈질로 뒤를 보았다. 하나만 물어보자. 전화는 왜 걸었어? 해옥이 뒤로 돌아 팔짱을 꼈다. 삭제하려다가 잘못 누른 거야. 상우가 표정 없이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데. 너 조금 생뚱맞은 거 알아? 아무튼 갈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서 상우가 몸을 돌렸다. 해옥은 말없이 상우의 뒷모습만 쳐다보았다. 진동장치 스위치로도 올라간 듯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상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발끈을 묶던 상우가 문득 옆에 수납통을 바라보며 동작을 멈추더니 손을 뻗어 낚싯바늘이 생선 올리듯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렸다. 분홍색 종이였다. 동시에 해옥은 팔짱을 풀었다. 상우는 되감기를 하듯 종이를 수납통에 넣고 신발끈을 풀었다. 해옥의 입에서는 이가 부딪히며 타자기 소리를 내었다. 상우가 신발을 벗다 말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답신 메시지를 작성하며 상우가 나지기 말했다. 장성균 일주일 전 자살. 살소리와 핸드폰 폴더가 닫히는 탁 소리가 겹쳤다. 해옥은 상우가 손을 넣었던 수납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온갖 자책과 후회와 절규가 머릿속을 휘감았고 한편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상우가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고개만 돌려 해옥을 쳐다봤다. 아무 표정도 없이. 너였냐? 얘는 불도 켜놓고 어딜 간 거야? 트레이닝복 차림의 이니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가다. 다음날 입고 갈 평상복과 핸드폰 충전기 등이 담긴 쇼핑백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겉옷을 벗어 식탁 의자에 걸었다. 냉장고를 열어 마실 음료를 찾던 인기가 중얼거렸다. 물 아니면 맥주네. 먹다 남았으면 좀 버릴 것이지. 하여튼 궁상 맞은 면. 캔 맥주를 꺼내 들고 식탁 앞에 앉은 인기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전화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 해옥 인연으로 도배된 최근 통화 목록이 나타났다. 가장 위에 해옥 인연을 선택하고 핸드폰을 귀로 가져갔다. 어깨를 이용해 핸드폰을 귀에 고정시키고 양손으로 맥주 캔을 땄다. 한 모금으로 각을 하듯 입안 전체를 차갑게 식힌 다음 목구멍으로 넘겼다. 카하고 탄성을 낸 후 인이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당장 뒤질 것처럼 닥달해서 왔더니 썩을년 진짜 당장 전화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파에 앉아 맥주 몇 모금을 더 마셨다. 시계바늘은 둘 다 12에 가까웠다. 문이라도 열려있던 게 어디냐는 생각을 하며 인기는 소파에 발을 뻗었다. 발에 부딪혀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리모컨이었다. 재빨리 리모컨을 집은 인기가 TV에 전원을 올렸다. 기존의 인형들이 찌르고 배는 위주였다며 이번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은 타격용으로도 쓸만합니다. 감쪽 같다는 얘기죠. 어릴 때 친구 머리 때리고 시침이 뚝 뗐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은 이런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점은 친구가 아닌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TV에서는 웬 남자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코미디 프로인가? 근데 뭐야? 428번. 어제 해옥 인연이 얘기했던 그건가? 이니가 중얼거리며 TV 볼륨을 올렸다. 그러자 남자 소리 외에 주변 잡음이 귀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흐느낌이었다. 여자의 흐느낌.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자가 화면에 잡혔다. 특별 편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리얼 홈쇼핑. 아무래도 시간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5분만 더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30회 특집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저주의 종이 2세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랍어 보컬이 섞인 기묘한 디스코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남자와 여자는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흔들고, 때리고, 던지고 밟고, 찔렀다. 음악 중간중간 박자를 무시한 비명이 튀어나왔다. 오히려 인형의 움직임과 박자가 맞았다. 심장 박동기의 화면처럼 흔들리던 카메라가 남자와 여자를 떠나 새로운 사람을 잡았다. 의자에 앉은 그 사람은 온몸에 봉선화 물을 들인 것처럼 빨갰다. 인이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신체가 훼손됐지만 목걸이와 신발 정도로도 누군지 알아보기에 충분했다. 그저 입만 벌어질 뿐 이름을 부를 정신도 없었다. 인형이 움직일 때마다 친구의 몸도 따라 움직였다. 피와 살점이 뻥튀기처럼 튀어올랐다. 인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찾았다.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가져갔다. 신호음이 울리자 춤추던 TV 화면이 정지했다. 몇 번 더 울리자 남자와 여자의 표정이 달라졌고 통화가 시작되니 화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인희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 남자의 입이 열렸다. 주소는 어제와 같습니다. TV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다. 현관 너머가 시끄러웠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다.